유경이다. 저는 이제부턴 제 생각을 모두 버리겠어요. 네가 어디로 따라간다는 말이냐? 여기 혹시 장일수 씨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미스터 고마도 잘 아시겠군요. 고마가 아니고 꼬마겠지요. 누구라고요? 청춘 극장 2권 투지를 벌인 어여쁜 투어. 눈이 폭폭 쏟아지는 밤거리를 전차는 우렁차게 달리다가 종로에서 멎었다. 10시가 가까운 종로 내거리다. 캄캄한 하늘을 온통 덮어버린 눈송이다. 그 햇솜 같은 소담한 눈송이가 희미한 가로등을 배경으로 일찍이 동경 다카라스카의 화려한 무대 장치에서 보던 것처럼 낭만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복소복 내리고 있었다. 그러나 유경은 그러한 낭만적인 분위기를 감상할 수 있는 하나의 관객이 아니었다. 그 아름다운 무대 위에서 울고 눈물 짓는 구슬픈 운명의 주인공임을 분명히 느끼면서 전차를 내렸다. 어머니가 정말로 종각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까? 신문 광고에는 분명히 그렇게 쓰여 있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종로에 가까워짐에 따라 어쩐지 유경에게는 그것이 옛날 이야기에 나오는 무슨 신기로운 어린애들의 동화와도 같았다. 캄캄한 바다 어구를 하염없이 바라보며 해변가 바위에 홀로 앉아서 영영 돌아올 줄 모르는 아들을 기다리며 눈물 짓는 어부의 늙은 어머니를 유경은 머리에 그려보는 것이다. 목도리를 펼쳐 등에 업은 어린애의 머리를 푹 덮으며 유경은 머리카락이 흩어져 내린 초췌한 얼굴로 인기척이 드문 맞은편 종각 앞을 후딱 바라다 보았다. 바라다 보다가 유경은 저도 모르게 아 하고 가늘게 외쳤다. 어머니다. 분명히 어머니다. 그렇다. 식모 옆에 오뚜기처럼 서서 오고 가는 사람의 얼굴을 일일이 들여다보고 있는 어머니의 그 너무나 반가운 어머니의 측은한 모습이 눈에 쌓인 가로등 밑에 어렴풋이 바라다 보이지 않는가. 어머니. 유경은 미친 사람처럼 전찻길을 뛰어 건너면서 하늘이 찢어지도록 소리를 내어 외쳤다. 어머니에 대한 그 절박한 애정, 어머니에게 대한 그 너무나 송구한 고마움이 유경의 그 뾰족하고 무난 날카로운 성품을 여지없이 문질러버리는 귀중한 순간이었다. 어머니. 유경이가 그렇게 또 한 번 외치면서 전찻길을 완전히 건너섰을 때는 이미 어머니와 식모가 두 손을 허공에 내저으며 무엇라고 알아들을 수 없는 계산이 같은 고함을 치면서 유경이를 향하여 맞받아 달려오고 있을 때였다. 유경이다. 분명히 유경이다. 아가씨가. 손을 내저으며 허벙지벙 달려오던 어머니와 식모가 왈칵 달려들어 유경을 끌어안고 어머니, 유경아. 분명히 유경이로구나. 아가씨, 애기가. 어머니는 유경의 목을 껴안았고 식모는 등에 업힌 어린애를 껴안았다. 어머니. 유경은 어머니의 품속에 머리를 박고 무섭게 울어댔다. 오냐, 내 딸. 어머니의 혓바닥은 그 이상의 긴 이야기를 형성하지 못하고 자꾸 굳어만졌다. 오냐, 내 딸 용하다. 오냐, 내 딸 용하다. 어머니, 글쎄 용하다니까. 아가씨 빨리 애기를 내려놓으세요. 옳지, 애기를. 식모가 유경의 등에서 애기를 받아 제 등에 엎는 것을 그저 얼빠진 사람처럼 멍하니 바라만 보면서 어머니는 그저 옳지 소리만 연방 냈다. 길 가던 사람들은 하나둘 발걸음을 멈추었고
눈은 소리 없이 자꾸만 내렸다. 자동차가 아현동에 도착했을 때 오창유는 신발도 걸칠 여유가 없어 현관 밖으로 뛰쳐나오면서 유경아! 고함을 쳤다. 아버지! 어머니의 품에 안겨 차를 내리는 딸의 모습이 말이 아니다. 여보, 사내하여, 사내! 눈물 속에서도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무척 명랑했다. 사내! 이윽고 오창윤 내외는 꾀죄죄하니 초라한 모습을 하고 있는 딸을 끌고 밀고 하면서 안방으로 들어갔다. 지분 냄새 하나 풍기지 않는 초췌한 얼굴에 머리카락이 되는 대로 흩어져 내리고 오글조글한 구겨진 철 아닌 겹옷 주제가 초라스럽기 그지없다. 눈물겨없기 한이 없다. 유경아, 네가 글쎄. 어머니는 유경의 그 남루한 모습과 초췌한 얼굴이 한량없이 가엾어서 가슴이 쑤시는 듯이 아파온다. 반년 전에 그 발랄하던 딸의 자태는 다 어디로 갔는고. 까칠한 얼굴에 핏기라고는 한 점도 없다. 반년 동안의 그 비바람 불던 혹심한 세고는 유경의 모습에서 처녀의 긍지를 사정없이 박탈하고 말았던 것이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엎드려져서 얼마 동안을 늦게 울던 유경이가 이윽고 눈물을 거두고 조용히 머리를 들었다. 어멈, 애기 이리 줘요. 유경은 몸매무새를 단정히 가지며 식모의 등에서 금동이를 받았다. 비스듬히 몸을 돌려 아버지를 비끼면서 유경은 저고리 섭을 들치고 금동이에게 젖꼭지를 물렸다. 아유, 어쩜 눈, 코, 입이 번쭉번쭉 잘도 생겼네요. 식모는 그러면서 어린애의 무심한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냉큼 부엌으로 나가버렸다. 이름이 무엇이지? 어머니는 저고리 고름으로 눈물을 씻으며 어린애의 머리를 쓰다듬어 본다. 어머니. 유경은 어머니의 물음에는 대답을 않고 어머니를 불렀다. 오냐, 오냐. 사흘 동안이나 어머니는 한길가에서. 일단 멎었던 눈물이 호물호물 젖꼭지를 빨아대는 금동이의 하얗고 무심한 볼 위에 쭈르르 떨어진다. 사흘이고 열흘이고 네가 이처럼 돌아온 것만이 기쁘지. 유경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유경을 불렀다. 네. 기쁘다. 아버지는 기쁘다. 반년 동안의 너의 성장이 눈물나게 기쁘구나. 과히 큰일을 저질지 않고 이처럼 돌아와준 것만이 이 아비는 그저 기쁘기만 하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용서가 뭐냐? 네가 벌써 어미 노릇을 하는 것이 신기하도록 반갑구나. 여보. 오창이는 아내를 불렀다. 네. 슬퍼서 울어본 적은 없지만 오창이는 눈을 껌벅거리며 기뻐도 눈물이 나는구려. 그럼 편히 쉬어라. 쉬면서 네 어머니하고 맡겼던 이야기나 실컷 해보아라. 사랑방으로 오창이는 나갔다. 인생을 배우는 오유경. 그날 밤 어머니와 딸은 자리에 나란히 누워서 지나간 반년 동안에 쌓이고 쌓였던 긴 이야기로 밤을 꼼빡 세웠다. 영민이가 동경서 나와서 모든 것을 솔직히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였다는 말과 어렸을 적에 허씨 딸을 민며느리로 데려다가 길렀으나 종시 마음에 들지 않아 집을 쫓겨나오면서까지 유경을 좋아하였다는 말과 모든 것은 춘심이년의 조작이라는 말과 그리고 그 춘심이년도 인제는 재물에 물러가 버렸다는 말과 학병 권고차로 동경에 갔던 아버지가 영민을 데려다가 만주로 몰래 탈출시키려다가 운이 나빠서 헌병에게 붙들려 마침내 북지로 출정하였다는 말을 하였을 때 발딱
자리 위에 일어나 앉으면서 북지요? 유경은 물었다. 그럼 아버지도 그날 정거장에 나갔었어요? 어디가? 용산부대에서 엽서가 왔었지만 아버지는 그때 온천에 가고 없었고. 그럼 그날 역시 그이는 경성역에서 현지로 출정했었구나. 그런 것을 조금만 더 일찌감치 나갔더라면. 하는 강렬한 뉘우침으로 가슴이 터져나갈 것 같은 유경이었다. 자기의 편지를 보고 서울에 내려서 그리도 안타깝게 자기를 찾아 헤매였다는 영민을 생각할 때 유경은 정말 안절부절을 할 수가 없었다. 신문 광고에도 그런 말을 썼었다지만 너희 아버지는 그런 훌륭한 사람을 남편으로 택한 유경이 너를 어떻게나 칭찬하는지 모른단다. 그처럼 진실한 사람을 네가 글쎄 왜 그렇게 오해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모두가 다 그저 그 춘심 인연 때문이지 뭐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경대 서랍에서 편지 한 장을 꺼내 유경에게 주면서 어서 네가 좀 읽어보아라. 서주든가 어디라든가 하는 데서 보낸 편지인데. 그리하여 선생님의 그 지극하신 배념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오늘날 이 명예롭지 못한 운명의 길을 거닐고 있는 몸이 급기야 되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운명이란 자기 자신이 개척할 줄로만 믿었던 소생의 인생관에 조그만 틈사리가 생겼음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인간이 동시에 두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없는 데서 출발하는 불가항력의 사실이오니 뉘우쳤댔자 뉘우쳐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선생님, 유경 씨를 찾아주십시오. 유경 씨는 틀림없이 서울에 있사오니 유경 씨를 꼭 찾아내 주십시오. 그리고 소생에 대한 모든 오해를 풀도록 힘써 주십시오. 유경 씨의 오해를 풀어드리기 전에는 죽어도 차마 눈을 감지 못할 영민이엇이다. 변변치는 못하오나 이미 유경 씨의 사랑 앞에 바친 이 몸이요. 언제 죽어도 아깝지 않은 목숨이오니 유경 씨의 오해 없는 깨끗하고도 따사로운 한마디를 이 귀로 듣고 죽고 싶소이다. 유경 씨를 만나보기 전에 죽는다는 말 쓰고 싶지 않사오나 사람의 운명을 어찌 감히 예측하오리까. 살아보다 불행히도 살아 돌아가지 못하는 몸이 되올 때는 원컨대 선생님 부디 소생의 소원 하나만 들어주십시오. 그것은 다름 아니오라. 유경 씨의 허약한 몸을 괴롭힘으로써 이 세상에 생을 받은 그 어두운 운명을 지닌 어린애로 말하면 선생님과 사모님 내외의 귀여운 손자인 동시에 탑골동 제 향리에서 3대 독자 외아들을 싸움터로 내보내고 매일처럼 독한 약주로 벗을 삼는 제 늙으신 아버지와 매일처럼 눈물로 벗을 삼는 제 가엾은 어머니의 귀여운 손자이기도 하옵니다. 선생님, 소생이 이러한 청원이 분에 넘친다 생각지 않으시거든 여생이 얼마 되지 않는 제 늙으신 부모님으로 하여금 하루바삐 손자와 며느리 얼굴을 보시도록 선도하여 주옵시기 바라오며 유경은 후딱 편지에서 머리를 들었다. 눈시울이 뜨거워 그 이상 더 계속해 읽을 수가 없었다. 서주에서 띄운 편지였다. 목적지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황량한 벌판을 정처 없이 끌려가고 있는 영민의 처량한 모습이 안타깝게 뼈가 저리도록 유경은 그리워졌다. 영민 씨. 유경은 발딱 자리 위에 일어나 앉았다. 어머니가 곁에 없었던들 유경이의 목소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사모하는 내 남편의 향기로운 이름을 거침없이 불렀을 것을. 갑자기 젖꼭지를 잃어버린 금동이의 입술이 잠시 동안 흐물거리다가 그만 잠이 들어버리고 말았다. 자기의 그 뾰족한 성품이 영민의 진실성을 너무도 혹독하게 학대한 것을 생각하니 유경은 정말 하늘이 무서워지고 신이 두려워지는 것이다. 유경아, 어서 자려무나. 그러면서 어머니도 따라 일어났다. 일어나서 유경의 여윈 어깨와 까칠한 목덜미를 다정스레 쓰다듬어 보며 글쎄, 네가 벌써 어머니 노릇을 하게 됐구나.
눈물이 글썽글썽하면서도 어머니는 반년 동안의 딸의 성장이 한편 신기하기도 했다. 어머니, 유경은 자리 위에 가만히 꿇어앉아서 두 눈을 조용히 감은 채 부드러운 음성으로 어머니를 불렀다. 오냐, 나 여기 있지 않느냐. 어머니, 글쎄 왜 그러느냐. 아버지는 정말로 그 일을 좋아하세요? 좋아하시고 말고 너희 아버지가 그만 홀딱 반하셨단다. 하늘 아래 땅 위에 둘도 없는 그런 훌륭한 사위를 맞을 줄은 정말로 모르셨다고. 어머닌, 응? 어머니도 그 일을 좋아하세요? 좋아가다 뭐냐. 그런 훌륭한 사위가 굴러들어올 줄이야 글쎄. 조용히 감은 유경의 두 눈시울에서 더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참회의 눈물인가, 감사의 눈물인가. 유경은 그저 자꾸만 울기만 한다. 어머니, 어떡하면 좋아요. 무엇을? 이제부터 전 제 생각을 모두 버리겠어요. 모두 버리다니. 그것은 어머니의 대답이 아니고 방문을 드르렁 열고 들어오는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오창윤은 잠이 오지 않았다. 죽었던 딸이 살아 들어온 것 같은 이 기꺼운 밤을 홀로 사랑방에서 지낼 수가 도저히 없었다. 그래서 중얼중얼하는 안방의 말소리가 그리워서 찾아 들어온 것이다. 술상을 차릴까요? 어머니도 기쁘시다. 한 잔 주. 오창윤은 만족한 안색을 지으며 금동이 옆에 털썩 주저앉았다. 그 녀석 할아버지를 닮아서 번듯번듯 잘도 생겼다. 아이고 맙소사, 왜 할아버지를 닮아서 늦바람 피면 큰일 날라. 또 쓸데없는 말만. 춘심이 이야기만 꺼내면 움쭉달싹도 못하는 어제 오늘의 오창윤이다. 아니, 적어도 표면만으로는 그러했다. 쓸데없긴 왜 쓸데없어요? 우리 집안 망쳐놓은 게 누구게? 모두가 다 그 방정 맞은 년 때문이지 뭐야요. 글쎄 누구가 안 그렇대나. 손수 술상을 차리러 나가는 마누라의 뒷모양을 힐끗 바라보며 오창윤은 소리 없는 웃음을 혼자서 싱긋이 웃어본다. 그래, 무엇을 모두 버린다는 말이냐. 몇 잔 술에 얼근해진 오창윤은 그러면서 조용히 꿇어앉은 딸의 얼굴을 문득 들여다보다가 하고 다시 술잔을 들면서 울고 싶을 땐 실컷 울어보는 것도 좋아. 눈물은 모든 서름을 씻어버린다고 했어. 너처럼 울고 싶을 때도 입을 악물고 울지 않는 애도 있더라만 그건 의사의 말을 들으면 아주 몸에 나쁘다던데. 울고 싶을 땐 울고 웃고 싶을 땐 웃고 제 힘에 벅찬 일이 생기면 그리 잘나지 못한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힘을 빌리는 것도 무방한 일일 텐데. 아버지. 유경은 그때 눈물 어린 얼굴을 들며 아버지를 정면으로 쳐다보았다. 뭐냐, 말을 해봐라. 저는 이제부턴 제 생각을 모두 버리겠어요. 무슨 뜻인고? 저는 혼자서 이 세상을 걸어가기가 무서워졌어요. 아버지, 저를 부축해 주세요. 그렇지 않음 저는 또 쓰러질 것 같아요. 날카롭게 모가난 오유경의 성격이 드디어 꺾어져 나가는 순간이다. 유경은 아버지 앞에 마침내 머리를 숙였다. 지나간 날의 발랄한 의욕과 투지는 다 어디로 갔는고. 그 힘없이 수그린 딸의 목덜미가 어쩌면 저처럼도 여위고 가냘프뇨. 움푹 들어간 눈이며 살이 쪽 빠진 볼이며 핏기 없는 얼굴이며. 가엾은 내 딸 유경아, 너는 인제야 인생을 알았느뇨. 오창윤 내외는 눈시울이 자꾸만 뜨거워져 견딜 수가 없었다.
어머니는 그저 손바닥이 닳도록 딸의 수척한 등골만 쓸어주고 있다. 오냐, 좋은 말이다. 네 입으로부터 좀 더 미리 그 한마디를 들었던들 너는 오늘날의 그 혹독한 인생의 풍랑은 겪지 않아도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죽지 않고 다시 내 앞에 돌아왔다. 죽지 않은 이상 네가 겪은 그 혹독한 인생고는 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귀중한 비료, 귀중한 인생의 걸음이 될 것이다. 아버지, 오냐. 아버지는 정말로 그 사람을 좋아하세요? 그 사람이라니? 저 백군 말이야? 네. 아따, 그게 무슨 말인고. 네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 것 이상으로 이 아버지는 백군을 좋아한다. 아버지. 유경은 그만 감사의 정에 억하여 방바닥에 엎드려져 흐느흐느 느껴올기 시작하였다. 어머니는 그저 딸이 죽지 않고 살아온 것만이 신통해서 어쩔 줄을 모른다. 그때 유경의 긴장한 얼굴이 후딱 들리었다. 아버지, 그럼 저는 이제부터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무엇을 하다니? 그 일을 위해서. 옛날의 유경은 아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앞에 허심탄회하기를 노력하는 유경이었다.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 말이지. 오창유는 팔짱을 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어요. 저는 한시바삐 그 일을 만나야겠어요. 만나서 저는 모든 오해와 과오를 전해야겠어요. 그러면 네가 전지로 그의 뒤를 따라가겠다는 말이냐? 네. 유경은 분명히 대답하였다. 이야, 네가 어디로 따라간다는 말이냐? 어머니는 깜짝 놀란다. 아버지는 그때 잘 알겠다. 네 뜻을 이 아버지는 잘 알겠다. 그러나 그것은 백군이 원하는 바가 아니라는 것도 알아야만 한다. 백군의 유일한 소원은 서주에서 띄운 편지에도 적혀 있지만 3대 독자 외아들을 본의 아닌 전쟁터로 내보내고 향리에서 외로이 고달픈 여생을 보내고 있는 백군의 양친에게 유일한 낙이 될 며느리와 손주의 얼굴을 베이는 것이다. 유경은 대답이 없다. 너는 이제 방금 네 입으로 아버지의 부축을 원했었다. 아버지의 힘을 빌고자 했다. 네, 그렇다면 내 말대로 해보아라. 그러한 위험한 곳으로 어린 것을 다리고 백군을 따라갔댔자 백군을 만날는지도 의심쩍은 일이고 어쨌든 무엇보다 먼저 백군의 양친을 만나 뵈는 것이 인간의 상도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백군의 유일한 소원일진데 그 소원을 풀어주는 것이 한 그 지아비의 아내로서의 의무이기도 하다. 알아들을까? 알아듣겠어요. 제 욕망과는 다소의 차이가 계시지만 유경은 아버지의 지시대로 움직이겠습니다. 좋아, 유경은 영리해. 유경은 인생을 배웠어. 오창유는 저기 만족한 표정이다. 샹하이 도라. 정량 문박대가로 일단 배달되었던 배경민의 암호 편지가 동장안가의 호화로운 조무장 용궁으로 다시 배달되어 온 것은 2월 하순 어떤 날 저녁 무렵이었다. 저 장 선생께 편지가 왔어요. 몽란이라는 이름을 가진 중국인 댄싱걸이 영민의 편지를 가지고 2층 마담의 방문을 열었을 때 방월령은 마침 경대 앞에 꿇어 앉아서 저녁 화장을 하노라고 퍼프로 콧등을 열심히 두드리고 있었다. 장 선생? 거울 속에서 월령의 표정이 약간 긴장미를 띄우며 획 돌아앉는다. 저번 밤 발코니에서 바람처럼 사라지고는 다시는 자태를 나타내지 않는 그리운 사나이 장옥의 이름이 아닌가.
네, 장 선생. 목란, 고마워. 목란은 편지를 내주고 의미 있는 웃음을 생긋이 던지며 내려가 버렸다. 원령은 아니 이제부터는 나미애라고 불러야겠다. 나미애는 퍼프를 던지고 곧 편지 겉봉을 들여다보았다. 분명히 장욱에게서 온 편지였다. 그리고 뒤에는 서주역에서 고마라고 밖에 더 씌어있지 않았다. 고마? 나미애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봉투를 떼보았다. 그 순간 나미애는 총소리에 놀란 참새처럼 호다닥 몸부림을 쳤다. 이것은... 그렇다. 그것은 틀림없이 용공의 지배인 문정우가 아니 샹하이 도라 고지마 도라오가 눈이 벌게서 그 출처를 찾고 있는 소학생의 산술 문제가 아닌가. 고마란 대체 어떠한 인물일꼬? 남해의 전신은 타오르듯이 확확 달아온다. 장욱은... 그렇다. 장욱은 확실히 저 대담한 암흑의 대통령의 일당임에 틀림이 없었구나. 그러나 내 사랑 짱위. 남해의 생리는 과거에 있어서의 모든 남성의 채취를 망각해버릴 수가 있었다. 야마모토 히데오의 그 유들유들한 애무에의 향수며 시골뜨기 배경민에게 향하는 자기의 그 야릇한 심정이며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도 능히 삶을 향락할 수 있었던 남해가 아니었던가. 그러나 장욱이 없는 세상을 남해는 상상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곧 절망이요, 암흑이요, 허무였다. 조국에 자기 목숨을 불살리기 전에 좀 더 조급히 자기의 연정을 장욱의 품 안에서 불살려버리고 싶었다. 그것이 나미애였다. 그것이 나미애의 생리의 부르짖음이었다. 바람처럼 자기 눈앞에서 사라진 장욱을 찾아 나미애는 그 이튿날 아침 조양문 안으로 장욱이가 하숙하고 있는 아파트를 방문하였다. 그러나 장욱은 벌써 자취를 감추고 그의 초라한 책상 위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가 일본말로 적혀있는 조그만 종이 조각을 발견하였다. 호랑이의 밥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보아라. 나미애 귀엽도다. 나미애 귀엽도다. 나미애가 반드시 찾아올 줄로 믿고 적어놓은 장욱의 글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대륙의 풍우나 장일수의 거칠어온 심금에서 우러나온 참된 뜻이기도 하였거니와 한편으로는 또 샹하이 도라의 수족이 되어버린 여간적 방월령을 야유하는 항구의 풍자시이기도 하였다. 분수와 가감승의 기호로 된 이 암호 편지를 나미애는 책상 앞에 꿇어 앉아서 편지와 똑같은 암호의 기호를 딴 종이에 베끼기 시작하였다. 이윽고 편지를 베끼고 난 나미애는 두 통의 편지를 접어서 핸드백 속에다 넣은 후에 손을 뻗쳐 책상 위에 놓인 수화기를 들어 장욱이 아파트에 전화를 걸었다. 2층 12호실 장욱 씨에게 좀 대주세요. 12호실 손님은 지금 안 계십니다. 아파트를 관리하는 젊은 사무원의 목소리였다. 언제 외출했어요? 한 열흘 전부터 외박을 하시는데 때때로 돌아와서 편지 같은 것을 가져가죠. 그럼 그분의 외박하는 장소는 모르세요? 좀 급한 일이 생겼어요. 모릅니다. 남해는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그런 말씀이에요. 그분이 혹시 돌아오시거든 캬바레 용궁으로 좀 전화를 걸어주십사고 전해주세요. 미스터 고마한테서 중대한 편지가 왔으니 찾아가도록 좀 연락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알아들으시겠어요? 잘 알아들었습니다. 미스터 고마한테서 편지가 왔다고요? 네네, 그렇게만 전해주시면 아실 테니까요. 고맙습니다. 꼭 좀 부탁해요. 네네, 염려 마십시오. 남이애는 전화를 끊었다. 사흘 전 남지 방면으로부터 돌아온 문정우, 아니 고지마 도라오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40을 훨씬 넘어선 중년 신사다. 중국복에다 중절모를 썼다. 눈썹이 유달리 시커먼 사나이, 골격이 장대하고 부얼부얼한 얼굴에 광채 있는 눈동자를 가졌고 코 밑에 곱게 기른 수염이 그 유돌유돌한 얼굴 모습을 약간 갸냘프게 장식을 한다. 그렇다. 샹하이 도라란 바로 이 인물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남해의 눈동자가 일순간 오들오들 떨면서 책상 위에 놓인 핸드백 위로 쏟아지듯이 쏠려갔다. 그 핸드백 속에는 이 사나이가 눈이 벌게서 그 출처를 찾고 있는 암호 편지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해에는 태연하게 신사라면 노크도 없이 숙녀의 방을 들어서는 법은 없을 텐데. 문정우는 신사가 아니야. 대화는 순전한 중국어다. 그럼 뭔데? 문정우는 방월령의 남편이야. 웃음을 깨물며 남해의 눈초리가 화려하게 흘긴다. 풍만한 육체와 짙은 저녁 화장이 얼근하게 취해버린 고지마의 식욕을 흐뭇하게 자극한다. 월령, 내 무릎 위에 좀 앉아 못 볼까? 고지마는 책상 앞에 털썩 주저앉으면서 남해의 몸뚱이를 자기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또 무슨 잡념과 술추념을 했는고? 그런 건 물어서 뭐래? 내가 월령을 이처럼 고아하면 그만이지. 고지마의 두터운 입술이 월령의 하얀 목덜미를 빨았다. 자기는 2년 전년 단물만 빨아먹으면서 나보군 잠깐 한눈만 팔아도 파가지야? 그만하면 알아들을 법도 하지만. 그래, 장욱 이 녀석이 그처럼 좋을까? 장욱? 남해의 눈초리가 또 책상 위에 놓인 핸드백으로 무심중 쏠려갔다. 암만 봐도 그 녀석 눈초리가 이상하거든. 잘못하다가는 큰 코 다칠라. 또 바가지야? 그것도 있지만 암만 봐도 중경의 스파이야. 이 편 발목을 잡히기 전에 먼저 저편 발목을 잡아야 해. 은근한 협박이다. 그러나 이 편 발목은 벌써 잡혀버린 남해가 아닌가. 에이, 모르겠다. 눈앞에 있는 핸드백을 열어 장욱에게 온 암호 편지를 꺼내줄까? 그러나 다음 순간 호랑이의 밥이 되기보다는 사랑의 노예가 되어보아라. 남이의 귀여워라. 남이의 귀여워라. 장욱의 노래가 핸드백을 열려는 남이의 손목을 잡아버렸다. 들장박 행길에서 호궁의 애달픈 노래가 들려온 것은 바로 그때였다. 할아버지가 또 왔어요. 고지마의 무릎에서 자기 몸을 빼기에는 좋은 기회였다. 월령은 발딱 몸을 일으켜 핸드백을 들고 들장가로 걸어갔다. 지전을 한 장 끈에 내던지면서 할아버지, 오늘은 무척 이르네. 몸이 좀 거북해서 오늘은 일찌감치 들어가려고요. 헤헤헤. 몸 조심하세요,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아가씨. 그러면서 호궁의 거지는, 아니, 고지마 도라오를 저격할 목적을 가진 강시우 노인은 자꾸만 굽혀 절을 하면서 저편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다. 우르사이야로다. 귀찮은 자식이다. 남해의 등 뒤에서 고지마의 퉁명스런 일본말이 한마디 튀어나왔다. 순애의 길손. 그런 일이 있은 지 나흘 후의 일이다. 그것은 3월 초순 어떤 날 정오였다. 밤에는 그처럼 화려하던 조무장 용굴홀도 낮이면 허연 먼지와 검은 매연 속에서 피곤히 잠들고 있었다. 홀에는 마담 방월령의 비석격인 목란 이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사무원들과 쿡들도 모다 영화 구경을 간 모양이다. 남해에는 요즘 며칠 동안 좀처럼 외출을 하지 않았다. 혹시 장욱으로부터 전화라도 걸어주기를
심중 깊이 바라는 마음에서다. 그래서 나미애는 밴드로 가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텅 빈 홀 안에 나미애의 시나노 요루가 과히 서투르지 않을 정도로 흘러나온다. 목나는 머리가 아파서 놀러 나가지 못한 나 어린 뽀이 녀석 하나를 붙잡고 드넓은 홀 안을 제멋대로 부담고 돌아갔다. 마담, 다른 곡들을 쳐주세요. 좀 더 기분이 나는 걸로. 목나는 뽀이 녀석 가슴에다 얼굴을 파묻고 두 손으로 뽀이의 허리를 꼭 껴안으며 마담, 왈츠를 쳐주세요. 돌았어요. 기분이 한창 돌았어요. 전현이 대낮에 기분을 막 내네. 뽀이 녀석은 머리 아픈 것도 잊어버린 듯이 싱글벙글이다. 왈츠가 흘러나왔다. 나미애의 피아노는 볼 것이 없었으나 그래도 제법 라파로마가 두 젊은 남녀의 청춘을 그럴듯이 감미롭게 장식을 한다. 뽀이 녀석은 자기 가슴에 다정히 파묻은 목란의 흑칠의 머리털 속에 코를 깊숙이 파묻으며 눈을 스르르 감아버린다. 상반신을 서로 껴안은 채 두 사람은 눈을 찔끔 감고 드넓은 혼란을 화창한 봄날의 잔물결처럼 천천히 리드미컬한 걸음걸이를 계속하고 있을 때다. 현관문이 방신 열리면서 흰 얼굴 하나가 조용히 나타났다. 돌아앉아 피아노를 치는 나미애도 물론 알 바가 없었지만 눈을 감고 청춘의 일각을 즐기고 있는 목란과 뽀이 녀석도 그 흰 얼굴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없었다. 문틈으로 조심성스럽게 나타난 그 희고 갸름한 얼굴은 혼란의 풍경에 약간 당황한 듯이 얼굴을 일단 움츠렸다가 다시금 용기를 낸 듯이 이번에는 상반신을 문틈으로 살그머니 들여밀면서 저 잠깐 미안하지만 말씀 한마디. 그러나 나미애의 피아노 소리는 그 흰 얼굴에 가는 목소리를 그들의 귀에까지 전달하지를 않았다. 희고 갸름한 얼굴은 이번엔 용기를 낸다는 듯이 한번 에헴 하고 인위적인 기침 소리를 냈다. 그 기침 소리에 목란이가 눈을 번쩍 떴다. 누구야? 하면서 뽀이의 가슴에서 얼굴을 들었다. 저 미안하지만 말씀 한마디. 흰 얼굴은 부끄러운 듯이 안색을 붉혔다. 그러나 두 사람의 대화는 언어 계통을 달리하였던 것이니 목란은 그 흰 얼굴의 말을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약간 일본말을 할 줄 아는 목란이었으나 그것은 분명히 일본말도 아니었다. 목란은 혼자서 춤추며 돌아가는 뽀이 녀석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문간을 향하여 걸어갔다. 얼굴만 먼 데서 바라보았을 땐 몰랐었지만 가까이 걸어가서 문틈으로 조심성스럽게 내민 상반신은 분명히 한국 옷이었다. 저 미안하지만 말씀 좀 물어보겠습니다. 흰 얼굴은 한국말로 그렇게 물어보았으나 상대자가 알아듣지 못하는 사실을 얼른 깨닫고 이번에는 중국말로 저 미안합니다만 말씀 한마디. 네, 무슨 말씀이신지. 여기 혹시 장일수 씨라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장일수? 목란은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그런 분 없는데요? 아참. 하고 그때 그 흰 얼굴은 생각이 난 듯이 저 장욱 씨라는 분 말씀이에요. 오, 장위. 목란은 아주 표정을 크게 지으면서 멀리 피아노를 치고 있는 마담의 뒷그림자를 힐끗 바라보다가 어떻게 찾으세요? 그런 분 계시나요? 네, 계시지만 지금은 잠깐 계세요. 내 마담에게 여쭤볼 테하여. 목란은 토끼 새끼처럼 깡충깡충 밴드로 달려갔다. 흰 명주 저고리에 자주색 세루 치마를 입고 조그만 트렁크 하나를 든 그 희고 갸름한 얼굴을 가진 여인은 그의 이름 허운옥.
거창하고도 이 어지러운 사발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니 되는 묻 인생의 도전 가운데서도 순환의 여인 허운옥에 걷는 길이 어이하여 이처럼도 가혹할 수 있으랴. 오늘날 이곳에서 백영민에게 댄스를 가르쳐주던 하세가와 나미애를 허운옥은 왜 만나지 않으면 아니 되는고. 이것은 독자의 흥미를 위하여 작자가 미리부터 운옥의 인생에다 함정을 놓은 것은 결코 아니다. 어째서 그러하느냐. 허운옥은 영혼의 남편인 영민을 위하여 간호원을 지원하려 하였다. 그러나 외로운 신세인 오유경의 병환 때문에 응모할 기회만 놓쳐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유경에게서 보조를 받은 500원이란 금액은 허운옥으로 하여금 단신 중국행을 결심짓게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압록강 다리를 건넌 허운옥은 남편 백영민이가 어느 방향으로 출정을 했는지 그 종적을 좀처럼 더듬을 수가 없었다. 사람마다 영마다 학병 출정의 도정을 캐물어 보았으나 누구 한 사람 분명한 대답을 주는 이는 없었다. 궁한 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지푸라기는 아니다. 뗏목은 못 될지언정 운옥이의 무게쯤은 간신이라도 붙들고 흘러갈 수 있는 아름드리 기둥은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다. 운옥이가 장일수를 찾게 된 것은 자기 몸을 의지하려는 생각은 결코 아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불가능하여도 영민이가 출정한 방향만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지나간 날 걸핏 기억에 남았던 정양문 밖 용궁을 찾게 된 것이며 거기서 다시 이 동장안가로 더듬어온 운옥이었다. 이윽고 방월령이 아니 하세가와 나미애가 허운옥이 앞에 섰다. 한국 옷을 입은 그리고 나미애가 과히 우러러보지 않는 한민족의 구성원인 이 초라한 여인을 눈앞에 보는 순간 그리고 현재 자기의 청춘을 불살리고 있는 장욱이란 인물을 찾아온 이 보잘것없는 식민지 민족의 한 사람을 나미애는 결코 기이 이상의 호의를 가지고 대할 수는 없는 것이었다. 나미애는 중국어로 누굴 찾으세요? 하고 물었다. 저 장욱 선생을 좀 뵙고 싶은데요. 운옥의 중국어는 나미애의 그것처럼 유창하지는 못했다. 벌써 13년 동안이나 운옥은 중국어를 통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 선생의 친척이세요? 아니요. 그럼 제가 잘 알아보시는 분이에요. 당신은 조선 사람이에요? 네. 아, 그러면 장욱도 이 여인과 동족을 같이 하는 인물이었던가? 장 선생과는 동향이세요? 네. 그랬던가. 나미애의 놀람은 실로 컸다. 어떻게 찾으세요? 잠깐 만나 뵙고 싶어서요. 나미애의 가슴속을 한 점의 검은 구름이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간다. 이 양과 같이 온순한 이 백곡과 같이 청아하고 어여쁜 여인이 이처럼 돌연히 자기와 장욱 사이에 나타날 줄은 정말 몰랐던 나미애였다. 이 유모를 질투의 불길이 나미애의 격렬한 심정을 자극하였다. 나미애는 좀 더 이 여자와 장욱의 사이가 궁금해서 이리 올라오세요. 장 선생을 만나게 하여 드릴 테니. 고맙습니다. 운옥은 정중히 머리를 숙이며 나미애를 따라 홀 안으로 들어섰다. 밴드가 있는 데로 가서 나미애는 피아노 앞에 앉고 운옥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의자에 권하는 대로 조용히 걸터 앉았다. 풍요한 두 젖가슴이 알린 들여다 보일 듯이 팽팽하게 감싼 화려한 중국 옷을 입은 나미애와 흰 저고리 자주 치마에 시골 소학교 선생과도 같은 운옥과의 기이한 대조였다. 누구신지 제 이름은 허운옥입니다. 운옥 편에서 먼저 인사를 청했다.
허운옥? 나는 방월령, 이 집 마담이에요. 아, 그러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처럼 시간을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바쁜 곳 없어요. 심심해서 죽을 지경이었는데 마침 잘 오셨어요. 목란, 네. 커피 2잔. 네. 이윽고 2잔의 커피가 왔다. 드세요. 고맙습니다. 언제 여길 오셨어요? 아침차에 내렸습니다. 그럼 아직 여관도 못 잡았겠군요. 네, 아직. 여기 오면 장 선생 만날 줄 어떻게 알았어요? 1년 전 장 선생이 서울 오셨을 무렵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일이 찾아오면 만난다고요. 1년 전이면 어느 때죠? 그러니까 재작년 겨울이에요. 그렇다. 재작년 겨울 장욱은 약 3달 동안 남해의 눈앞에서 자취를 감춘 적이 분명히 있었다. 남해의 호기심이 점차로 높아져 간다. 여간첩 방월령으로서의 날카로운 촉수가 맹렬한 활동을 개시하였다. 장 선생을 그처럼 잘 아신담 미스터 고마도 잘 아시겠군요. 남해는 마침내 한수를 떴다. 면밀한 관찰력과 대담무쌍한 행동. 그것은 밀정으로서의 필수 조건이다. 미스터 고마? 운옥은 비둘기처럼 눈알만 깜빡거린다. 장 선생이 가장 신이 많은 둘도 없는 친구인데요. 장 선생이 가장 신이 많은 둘도 없는 친구라면 신성호 씨와 자기 남편 백영민이가 아닌가. 그 순간 후딱 운옥의 머리를 번개같이 스치고 지나가는 한 개의 기억이 있었던 것이니 그것은 장일수가 언젠가 백영민의 별명이 꼬마 혹은 미스터 꼬마라고 불렀다는 장일수의 한마디였다. 운옥은 입가에 반만큼 웃음을 띄우며 고마가 아니고 꼬마겠지요. 꼬마? 네, 그러나 그건 별명이고 본명은 백영민이에요. 백영민? 네, 장 선생의 중학 동창이에요. 백영민. 남이의 놀라움은 또 한 번 컸다. 자기의 구두코를 연방 문질러주던 시골뚜기 백영민. 그러나 그러한 종류의 놀라움을 그리 쉽사리 표정에 나타내지를 않는 남이애였다. 그 백영민이란 사람 중학을 졸업하고 어디 가 있었어요? 동경유학 가셨어요. 동경유학. 그 일을 아시나요? 아니요. 그래 그이가 지금 어디서 뭘 하세요? 이번 학도병으로 출정을 했어요. 출정. 일본 제국주의의 불쌍한 희생자. 남해는 그런 말을 하여 상대자를 안심하도록 노력하는 것이다. 그 꼬마한테서 장 선생께 편지가 왔죠. 보여드려요? 편지라고요? 운옥은 눈이 번쩍 띄었다. 방월령과 허운옥. 서주역 고마. 장욱에게 온 편지의 뒷등에는 단지 그 6글자밖에는 더 쓰여 있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영민의 필적이 아닌가. 자기가 그처럼 애를 태이며 알고자 하던 영민의 행방이 이처럼 쉽사리 알려질 줄은 정말로 뜻밖의 일이었다. 그이는 서주에서 내렸구나. 운옥은 뛰노는 가슴을 간신히 억제하면서 약간 떨리는 음성으로 내용을 좀 읽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남이애는 운옥의 표정의 움직임을 뚫어지도록 살피는 것이다. 아이, 무슨 편지가 이럴까요? 이건 무슨 산술 문제가 아니에요. 어서 읽어보아요. 이걸 어떻게 읽어요? 정말 못 읽어요? 정말 못 읽어요. 운옥은 머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편지를 도로 내주었다. 남이애는 잠시 운옥의 얼굴빛을 유심히 들여다보다가 장 선생 꼭 만나야 되겠어요? 네, 만날 수 있으면 좀... 만날렘 하루 이틀 기다려야 할게요. 이 편지 가지러 올 때까지. 여기서 유하시는 게 아닌가요? 어디가요? 조양문안 어떤 아파트에 있지만 요즘 좀처럼 여기에 발길을 안 한답니다. 아파트로 감 못 만날까요? 그 말에 남이애는 가망 없다는 듯이 머리를 흔들며 못 만나 하였다. 그리고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피아노 앞에서 발딱 몸을 일으키며 이리 올라오세요. 내 방으로 가서 이야기나 하면서 기다려봐요. 언제 올는지도 모르신다면서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어요. 운옥은 주저하였다. 괜찮어. 집을 떠나면 고생이니까 하루 이틀 편히 쉬어서 가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면서 층층대로 성큼성큼 올라가는 남이애의 뒤를 따를 수도 없고 안 따를 수도 없는 운옥의 입장이었다. 운옥은 잠깐 동안 망설이다가 몸도 피곤하고 또 주인의 호의를 물리치는 것도 예의가 아닌상 싶어 하루 이틀은 모르지만 몇 시간 동안이라도 다리 쉬임을 하고 가리라 생각하였다. 이윽고 남이애의 호화로운 방에서 운옥은 트렁크를 내려놓으며 미안합니다 하였다. 괜찮소. 두 사람은 마주 앉으며 백영민이란 사람 잘 아세요? 하는 남이애의 물음에 운옥은 약간 당황하며 네, 잘... 말끝을 채 잊지 못한 채 입을 다물어버린 운옥이었다. 그 일을 어떻게 그처럼 잘 아세요? 역시 동양이세요? 네, 동양. 그러는데 바로 책상 위에 놓인 전화가 째르릉 울렸다. 남이애의 순금 팔찌를 낀 희고 날씬한 손이 쭉 뻗으며 수화기를 들었다. 누구? 미스터 짱! 남이애의 음성이 그 순간 저도 모르게 탄력성을 띄운다. 전화의 내용은 이러하였다. 난 또 누구라고? 내가 되어서 미안한걸. 난 그런 말 몰라. 어쨌든 영원히 나타나지 않을 줄 알았던 당신이 종시 전화를 걸었구려. 월령, 내 사랑하는 월령. 그것이 무슨 말이오? 하루에 새끼 끼니는 잊을지언정 어찌 내 사랑 월령을 잊을까 보냐. 아, 남이애 카와이야. 쉬. 괜찮어. 당신과 나 사이에는 이제 비밀이라는 것이 없어. 괜찮어. 그래, 지금 어디서 전화를 거는 거요? 그런 건 묻는 편이 쑥이야. 가르쳐줄 장욱이도 아니겠지만 그래, 남의 귀중한 편지를 받았으면 돌려보내주는 것이 숙녀의 예일 텐데. 나는 숙녀가 아니니까 괜찮어. 편지가 보고 싶음 이리로 올 수밖에. 호랑이가 그대 옆에 도사리고 있는 게 아니야?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는 말 몰라볼까? 편지 안 받아보면 그만이지 뭐야. 안 받아보고도 견뎌배길 편지람 무방도 하지만. 그런데 고마가 누구요? 고마가 아니라 꼬마야. 미스터 꼬마. 그리운 벗 미스터 백영민. 백영민? 그거 봐요. 그래도 안 오고 견뎌배길 테야. 호랑이는 괜찮아. 외출. 정말? 이거 왜 이래? 호랑이 밥이 되기보다는 밤 9시경에 와요. 오늘 밤 9시? 그때면 괜찮아. 호랑이가 밖에서 한창 외도를 할 무렵이니까. 좋아.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그러나 함정을 놨단 안 돼. 왜 이리 겁쟁이야? 그대는 사랑의 용사가 아니오. 알았다. 내 사랑 방월령을 위하여 나는 오늘 밤 9시 틀림없이 호랑이의 소굴을 방문하리다. 또 한 가지. 또 뭐가 있어? 머나먼 고국으로부터
살로 천리, 수로 천리, 꿈길에서만 만나보던 그리운 여인이 당신을 보러 찾아왔답니다. 무슨 뜻이요? 어여쁜 아가씨, 백구처럼 어여쁜 아가씨가 당신을 보러 왔답니다. 무슨 말인지 나는 모르겠소. 1년 전 겨울 눈 내리는 고국 땅에서 움텄던 사랑의 싹. 인제 금방 동판화에서 쏙 빠져나온 것처럼 아름다운 여인 한 분이 당신을 보러 왔답니다. 원령 왜 이처럼 농담이 화려하오? 소녀 화보의 그림처럼 호화롭구려. 안 오실람 그만둬요. 허운옥을 영원히 당신의 시야에서 감춰버릴 테니까요. 에? 누구라고요? 왜 이리 숨가쁜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니 정말 누구라고요? 이제 누구라고 그랬죠? 그 이름도 향기로운 허운옥. 뭐? 허운옥? 자그만치 놀라세요. 잘못하던 심정이 머지리라. 아니 원령 그게 정말이요? 아이 싱겁다. 안 울랑 그만둬요. 치. 책각하고 남이애는 전화를 끊어버렸다. 운옥을 돌아보며 빙그레 한번 웃어 보인 후에 아가씨 축복합니다. 오늘 밤 9시 정각에 장 선생이 사랑하는 아가씨를 만나러 오신답니다. 소녀 가극에 나오는 사랑의 사도처럼 남이애는 한 손을 가슴에다 갖다 대이며 아주 정중히 허리를 굽혀 보였다. 그 순간 운옥의 얼굴이 귀 밑까지 빨갛게 물이 들었다. 그것은 실로 허운옥으로서는 계산에 넣지 않았던 뜻밖의 풍경이었다. 운옥은 그만 머리를 숙였다. 한떨기 추상의 꽃이. 장욱이가 아니 장일수가 저기 긴장한 표정으로 모리슨 대가 어떤 공중전화통 속에서 튀어나온 것은 1시가 거의 가까운 무렵이었다. 훈옥 씨가 나를 찾아왔다. 꿈 같은 이야기가 아닌가. 정녕 그것은 장일수에게 있어서는 몽혼 속에서만 있을 수 있는 한 폭의 아름다운 꿈이었으며 안델센이나 그림의 동화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한 토막의 어여쁜 신화와도 같았다. 훈옥 씨가 이 북경에 왔다. 나를 찾아 용궁에 왔다. 아니, 꿈과 같은 것은 비단 허운옥의 출현만이 아니다. 꼬마 신랑 영민의 돌연한 서신도 마찬가지의 일이다.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이 두 사람의 소식이 어쩌면 이처럼 때와 장소를 같이하여 자기를 찾아왔는지 기적과도 같이 장일수는 신기하다. 화려한 모리슨 거리를 장일수의 걸음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용궁 홀이 있는 동장 안가를 향하여 허둥지둥 거닐고 있었다. 지남철에 끌려드는 쇠붙이처럼 그의 발걸음은 온갖 위험을 망각하고 자꾸만 조무장 용궁을 향하여 한 걸음 두 걸음 옮겨지고 있었다. 꼬마가 갑자기 무슨 소식을 전해왔을까? 어째서 훈옥 씨가 갑자기 북경에 나타났을까? 아무리 생각하여도 장일수로는 알 길이 막연했다. 장일수는 문득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것은 고급 양복지가 호화롭게 쭉쭉 늘어진 어떤 양복점 진열장 앞이다. 그는 무엇을 생각했는지 진열장 유리에 어렴풋이 비치는 자기 모습을 물끄러미 들여다보면서 오른쪽으로 자기의 왼편 가슴을 양복 위로 꽉 눌러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심장의 고동을 측량하려는 기아륵한 고동은 아니었다. 그때 그의 손바닥에 탐탁히 잡힌 것은 양복 안주머니에 있는 돈지갑이었다. 긴장했던 표정이 탁 풀리면서 그의 얼굴에는 한떨기 추상의 꽃이 활짝 펴 있었다. 그는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끄집어냈다. 지갑 속에는 수십 장의 지표와 함께 조그만 조약돌 하나가 달랑 들어있었다. 손때가 묻어서 반들반들 달아진 조약돌이다. 그는 조약돌을 꺼내서 한번 정성껏 어루만져 보았다. 나를 사지에서 건져준 이 신령한 조약돌.
그는 다시금 지갑 다른 칸에서 흰 종이 조각을 하나 끄집어냈다. 거기에는 연필로 다음과 같은 간단한 글이 적혀 있었다. 장일수 씨, 빨리 몸을 피하시오. 현관문은 위험합니다. 다른 데로 피하시오. 장일수는 다시금 종이 조각을 지갑에 거두어 놓고 걸음을 옮겨 놓았다. 운옥 씨, 나는 다시금 거칠어온 생활 속으로 뛰어들어가렵니다. 나에게는 안일한 생활이라는 것이 격에 맞지를 않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상처를 받은 몸이었습니다만 돌아보면 즐거운 한 달 동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말하자면 괴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즐거운 괴로움이기도 하였습니다. 나는 은옥 씨에게 기념물 같은 것을 하나 남겨두고 싶었습니다만 그것은 결국 은옥 씨를 학대하는 결과를 맺을 것 같아서 그만두고 떠납니다. 그러나 나에게는 은옥 씨를 생각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가 항상 있을 것 같아서 은옥 씨가 저에게 주신 귀중한 선물을 하나 갖고 갑니다. 종이 조각에 싼 조약돌 1개. 이 조그만 조약돌을 들여다볼 때마다 나는 한 사람의 고귀한 여인의 동지애를 느끼고 자신을 편달하고자 합니다. 분망하여 김준혁 박사의 후의에 대하여 따로이 쓰지 못하오니 부디 치사의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장일수 올림. 추신. 혹시 북쪽으로 여행을 오실 때가 계시거든 북경 정양문 앞거리에 있는 캬바레 용궁을 찾아주시오. 이것이 지나간 날 파출부 호운옥에게 남겨놓고 바람처럼 조국 땅을 떠나버린 풍우나 장일수의 고달픈 심정이었다. 위험천만, 위험천만. 다잡고 용궁을 향하여 옮겨지는 걸음걸이를 무서운 의지력을 가지고 억제할 수 있으리만큼 풍부한 경험을 장일수는 가졌다. 그렇다. 이유는 어쨌든 캬바레 용궁은 샹하이 도라의 본거지가 아닌가. 장욱의 정체가 남해에게 알려진 오늘날 아무리 남해의 마음을 붙잡은 장일수일지라도 무장없이 호열을 찾을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것도 일개 모험가의 아반출이라면 모르거니와 적어도 조국의 광복을 일신에 걸머진 한 사람의 혁명가로서 어찌 단신 무비로 적진을 찾을 수가 있으랴. 장일수의 발걸음은 무서운 속도로 왼편 등시구거리로 휙 빠져들어가 남대가를 향하여 총총히 걸어갔다. 걸어가면서 장일수는 자기를 향한 남이의 애정을 면밀히 계산해 보는 것이다. 수화기에서 흘러나온 남이의 명랑한 어감 속에 전혀 하나의 공교로운 함정이 감추어져 있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는가. 남이에는 과연 사랑을 위해서 조국을 팔 수 있을 것인가? 남이에는 과연 조국을 위해서 사랑을 팔 수 있을 것인가? 아니, 나에 대한 남이의 사랑이 과연 순수한 것일까? 조국을 팔 수 있도록 그처럼 깊이와 넓이를 가진 애정일 것인가? 아무리 생각해도 의심쩍은 일이었다. 그러나 장일수에게는 결코 적지 않은 자신이 있었다. 남의 감정을 충분히 농락할 수 있는 자신을 장일수는 가지는 것이다. 그렇다. 적어도 내가 전화를 걸었을 순간까지는 순수한 남이었다. 아무런 함정도 만들어 놓지 않은 남이었다. 장일수는 그렇게 단정하였다. 그러나 앞일을 누가 할 수 있으랴. 장일수는 결코 준비 없이 홀을 방문할 수는 도저히 없었다. 이윽고 남대가로 나선 장일수는 오른편으로 꺾어져 동담페루를 향하여 쏜살같이 들어갔다. 동담페루 뒷거리에는 비밀 연락소 만만정이 있었다. 대중식당 만만정은 언제든지 10,000원의 성황이다. 장일수는 곧 식당 저편에서 손님들에게 호궁을 켜주고 섰는 강시우 노인의 뒷모양을 발견하고 회심의 웃음을 빙그레 입가에 지면서 한편 구석에 자리를 잡고 간단한 식사를 주문하였다.
그리고는 곧 수첩을 한 장 찢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예의 그 아무 깨알처럼 기입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담배꼬치 모양으로 딸딸 말아서 먹다 남은 담뱃갑 속에다 함께 쓸어 넣었다. 식사가 왔다. 그리고 조금 후에 식사를 하고 있는 장일수 앞에 호궁을 든 강시우 노인이 나타났다. 한 푼 주십시오.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한 후에 노인은 호궁을 켜기 시작하였다. 장일수는 귀찮다는 듯이 힐끗 한번 노인을 쳐다본 후에 식탁에 놓인 담뱃갑에서 담배를 몇 꼬치 뽑아주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또 허리를 굽히면서 다음 손님한테로 걸어갔다. 이윽고 만만정에서 빠져나온 강시우 노인은 좀 더 깊숙이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주머니에서 담뱃꼬치 몇 개를 끄집어냈다. 그러다가 그중 한 개를 골라 쥐자 불이 나게 그것을 펼쳐보았다. 노인은 그 암호기호를 당장에 해독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온 위인이다. 1. 오늘 저녁 용궁 방문은 밤 9시에 하되 후궁은 켜지 말고 저격의 태세를 취하고 대기할 것. 2. 동지 박군으로 하여금 목란에게 전화를 걸어 허운옥이라는 한국 여성이 용궁에 왔는지 안 왔는지를 조사케 할 것. 3. 오늘 밤 용궁홀에 동지 2사람을 배치하되 반드시 무기를 휴대할 것. 이상의 복명은 오후 5시까지. 마침내 때는 왔구나. 노인의 얼굴이 무섭게 긴장을 한다. 이윽고 오후 5시 강시후 노인은 복명을 이러하였다. 1. 명령대로. 2. 성함은 분명치 않으나 오늘 정오 트렁크를 든 한국 여성 한 사람이 확실히 용궁을 찾아와 지금 2층의 마담의 방에 동거. 3. 명령대로. 춘희와 장미 부인. 한 잔 들어봐요. 아니 정말 삐루는 술이 아니니까 괜찮어. 정말 전 먹을 줄 몰라요. 어서 마담이나 드세요. 용궁 2층에서 저녁상을 사이에 끼고 주고받는 남이와 운옥의 대화였다.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술이 돈이란 몰라도 사람의 성의를 너무 무시하면 못 써. 몇 잔 삐루에 얼근해진 남이애다. 마담 용서하세요. 용서는 또 무슨 용서야? 내 언제 그대에게 용서를 청했었나? 그러나 거기에는 대답이 없이 운옥은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면서 이처럼 진수성찬을 베풀어 주시어 염치도 없이 양껏 먹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보답을 할 것인지 생각하면 막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머리를 공손히 숙였다. 운옥의 그러한 몸가짐이 너무나 겸손하고 엄숙했기 때문에 남이애는 약간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그것쯤으로 남이애의 마음이 누그러질리는 만무했다. 그만 말씀 알아볼 법도 허이. 아지 못 깨라. 과연 장 선생이 달뜨는 저녁 꽃피는 아침에 오매불망하시던 현모양처임에는 틀림없거든. 남이애는 권하던 술잔을 자기가 쭉 들이켜버렸다. 지금까지 운옥은 한낱 낯설은 길손으로서의 겸양과 감사의 념으로서만 남이애에게 대해왔었다. 그러나 그 이상 운옥은 참을 수가 없었다. 아니, 그 이상 참는다는 것은 나 자신을 모욕하고 내가 가장 숭배하는 장 선생을 모욕하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나의 남편 되는 분을 모욕하는 극히 중대한 결과를 맺을 것이 아닌가. 운옥은 단정히 몸가짐을 가지면서 곧장 정면으로 남이애를 쳐다보았다. 그리고는 극히 엄숙한 어조로 입을 열었다. 마담 당돌한 말일지 모르나 한마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이애는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이 허술한 차림차림을 가진 조선 여자를 덤덤히 바라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까 전화를 받으실 적에도 그러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은 한낱 농담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두고 싶은 것은
장 선생과 저와는 결코 그러한 종류의 친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담과 장 선생의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계신지 그건 역시 저는 모릅니다만, 다만 제가 한 가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장 선생을 숭배하고 있는 사람 가운데 하나라는 사실뿐입니다. 내 농담이 약간 지나쳤단 말이죠. 제가 오늘 장 선생을 찾은 유일한 동기는 그 어떠한 사람의 행방을 알고자 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뿐이옵시다. 그 순간 나미애는 가장 유쾌한 듯이 하하하 하고 한바탕 웃어댄 후에 그대가 하도 어여쁘고 청초하기에 약간한 질투를 해본 것뿐이야. 과히 마음을 괴롭히지 말고 자, 이 술 한 잔 들어봐요. 그러면서 나미애는 또 한 잔의 비루를 권한다. 용서하세요. 저는 아직 술을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괜찮아. 그만했으면 괜찮아. 내가 만일 남자람 한번 열심히 꺾어보고 싶은 얄미운 꽃이야. 오늘 아침 문정우가, 아니 고지마 도라우가 외출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였다. 장욱이라는 청년은 암흑의 대통령의 중요한 끈앞을 잃는지 모르는 여러 가지 증거물이 생겼다. 수단을 가리지 말고 장욱을 유혹하여 그의 몸뚱이를 당국에 넘겨라. 나는 일이 바빠서 오늘 밤은 국에서 철야다. 요건이 있거든 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국이란 두말할 것 없이 점령군의 정보국이다. 나미애는 운옥을 혼자 남겨두고 발코니로 나가서 난간의 몸을 의지하였다. 저녁 8시. 크고 작은 수많은 등불이 고색 창연한 이 낡은 도읍의 하룻밤을 꿈결처럼 장식할 무렵, 홀에서는 밴드의 음률이 화려하게 흐르고 우동장사 할아버지의 애련한 차라멜이 뒷골목의 어둠을 구슬프게 누비는 밤이다. 왜 이리 눈물이 흐르느뇨? 하세가와 나미애가 언제 연애를 하였더냐? 소녀인 양 감미로운 눈물 속에서 여간첩 방월령은 지나간 25년 동안에 더럽힐 대로 더럽힌 생명의 세탁을 하여 본다. 장욱, 내 사랑, 장욱. 꺼질 듯한 긴 한숨과 함께 화판인 양 빨간 입술로부터 날쌔게 뿜어나오는 담배 연기는 그무에 있어서의 나미애의 거칠어온 인생 항로를 상징이 나듯이 캄캄한 허공 속에 오리오리 찢어져 흩어져 버리는 허무의 밤이다. 장욱, 장욱, 그대의 그 호탕한 성품은 오늘 밤으로 서슴지 않고 원령을 찾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의 온갖 긍지와 모든 자유는 오늘 밤이 한정일는지 몰라. 사랑이냐, 조국이냐. 여간첩 방월령의 무서운 고민의 몸부림이 거기 있었다. 그렇다. 실로 장욱을 살리는 것도 장욱을 죽이는 것도 오직 나미애의 결의 하나에 달린 오늘 밤 9시다. 그러나 나미애는 종시 거기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난간을 떠났다. 은옥씨 조금만 더 기다려요. 9시에 논다고 그랬으니까 오면 곧 장 선생을 모시고 올라올 테니 좀 기다려요. 어디 가시나요? 홀을 좀 내려가 봐야지. 이래봬도 용궁에선 무척 바쁜 몸이랍니다. 송구합니다. 은옥이는 정말로 미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다. 홀은 호화로운 샹들리와 유랑한 음률과 방염한 육체의 파도 속에서 성회 직전의 감미로운 꿈으로 말미암아 무르익을 대로 무르익어 있었다. 나미애의, 아니 용궁의 마담 방월령의 모란꽃과도 같이 화려한 자태가 홀에 나타나자 그처럼 열광적으로 춤을 추며 돌아가던 사나이들이 짙은 주파와 미소를 던지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마치 관대한 여왕처럼 방월령은 목례를 하면서 넓은 홀 안을 한번 삥 둘러보았으나 장욱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나미애는 빈 식탁으로 가서 털썩 몸을 던지면서 팔뚝시계를 들여다보았다. 9시 10분 전.
그이가 과연 오기는 올 것인가? 정말 장욱이가 오늘 밤 이 자리에 나타난다면 어떻다고 정확히 지적할 수는 없으나 그 어떤 불길한 일이 꼭 일어날 것만 같아서 남이에는 무섭다. 그리고 그 불길의 원인이 이 편에 있든 저 편에 있든 간에 남이에는 무서운 것이다. 차라리 그이가 나타나지 않기를. 남이에는 원하고 있을는지도 모른다. 실상 남이에는 자기 자신의 마음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은가. 마침내 남이에는 모든 것을 그때그때에 있어서의 감정의 명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 목란! 춤이 끝나 스테이지에서 돌아오는 목란을 남이에는 불렀다. 아이, 마담, 어느새 내려오셨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대답을 않고 나 오늘 밤 무슨 꽃을 꽂을까? 남이의 눈앞에 놓인 화병에는 타오르는 듯이 새빨간 장미꽃이 한 다발 탐스럽게 꽂혀 있었다. 장미는 가시가 있어서 손님들이 싫어하니까 백합이나 동백꽃을 하세요. 식탁마다 꽂힌 꽃이 전부 다르다. 그래서 로즈 테이블, 카멜리아 테이블 하고 꽃을 따라 테이블 이름이 붙어 있었다. 이것은 남이의 창안이다. 장미는 가시가 있으니까 사내들이 싫어한다? 남이는 처음 듣는 말처럼 신통하게 음미를 하여 본다. 그럼요. 자, 오늘 밤은 동백꽃을 꽂으세요. 그러면서 목란은 옆에 놓인 식탁에서 흰 동백꽃 한 송이를 따다가 남이의 가슴에다 달아주면서 자, 오늘 밤엔 듀머의 춘이가 되어보세요.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목란의 이러한 호의가 오늘 밤의 남이에게는 가슴 아픈 한마디였다. 그렇다. 한 사나이에게로 향하는 애끓는 사랑을 끝끝내 안고 오랜 병상에서 피를 토하면서 이슬같이 쓰러진 가엾은 춘이 마르그리트가 되리라는 말이냐. 목란아, 또다시 묻노니 정열에 타오르는 새빨간 장미가 되어 그 정열이 학대를 받음으로써 그 정열이 가시로 변해버리는 장미 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냐. 목란아, 대답을 하여라. 목란아, 대답을 하여라. 네? 목란아, 대답해봐라. 마담, 무엇을 말씀이하여? 참,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마담은 갑자기 잠꼬대를 하시나 봐요. 그래, 참, 잠꼬대인지도 몰라. 그러면서 남이에는 그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모양이더니 이윽고 음성을 낮추며 목란 하고 목란을 불렀다. 네. 내 말을 잘 귀담아 들어요. 네. 목란은 공손히 대답하였다. 오늘 밤 만일 내 가슴에 핀 이 동백꽃이 장미꽃으로 변하는 날이 있거든. 장미꽃으로요? 목란은 의아스럽게 물었다. 장미꽃으로 변하거든. 2950번에다 전화를 걸어 집에 문 선생을 불러가지고 귀중한 손님이 오셨으니 지체 말고 돌아오시라고. 귀중한 손님이? 그렇게 해주면 알아들으니까. 알겠지? 네, 분명히. 전화는 몇 번이지? 2950번. 항상 내 가슴에 주의해봐요. 네, 염려 마세요, 마담. 그럼 됐어. 저리 가요. 마담의 이 중대한 분부를 철저히 알아모셨다는 듯이 목란의 영리한 눈동자가 한번 반짝 빛나면서 저편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문이 조용히 열리면서 유달리 빛나는 눈초리와 함께 귀중한 손님 장일수가 선뜻 용궁홀에 그 호탕한 자태를 나타낸 것은 바로 그때였다. 애증의 십자로. 마담, 오랜만입니다. 홀 안을 한번 휘 둘러보며 장일수는 남이의 앞으로 성큼성큼 걸어왔다. 마담의 그 요염한 화장, 오늘 밤의 용궁홀을 한층 더 현란하게 빛냅니다. 장일수는 털썩 마주 앉으며
요 연무상 천번만태의 능란한 재주를 가지고 무사나이를 발밑에 호령하시는 마담의 젖가슴 위에 어이하여 또 오늘 밤은 그리도 청초한 한떨기 동백꽃이 피었나요? 그러나 원령은 하등의 대답이 없이 여급이 들고 온 삐루를 쭈루루 한 잔 부어 장욱 앞에 은근히 권했다. 어여쁜 보살이 말없이 권하는 이 한 잔의 생명수, 사랑의 누의 장위는 기꺼이 받아 마시렵니다. 장욱은 한 잔을 쭉 들이켜고 나서 은근한 목소리로 원령, 왜 그리도 오늘 밤은 말이 없소? 그때 원령은 비로소 입을 열었다. 말이 필요치 않는 밤은 님에게 향하는 마음이 한층 더 애달퍼요. 원령도 한 잔을 맛있게 들이켜며 님은 오늘 밤 무엇하러 오셨나요? 사랑의 혼정신성을 너무나 오랫동안 구월했기 때문에. 너무나 화려하신 님의 말씀, 오늘은 정작 귀에 거슬립니다. 그러면서 원령은 허리춤에 찔렀던 봉투 하나를 장욱이 앞에 획 내던졌다. 생각컨대 님이 오신 목적이 분명 그것 같으오니 빨랑빨랑 갖고 가세요. 서주에서 띄운 영민의 암호서신이었다. 이건 꼬마가. 장욱은 일종 걷잡을 수 없는 놀람을 심중에 느끼면서 이건 또 무슨 편지인고? 이건 편지가 아니고 무슨 산술 문제가 아닌가? 장욱은 일부러 표정을 크게 써보인다. 그 순간 원령은 하고 한번 코웃음을 띄우면서 이거 왜 이러는 거야? 이 편이 읽을 줄도 모르는 암호문을 저편에서 써보낼 리가 있을까? 정말 이건... 그만둬요. 님의 동지들이 항상 쓰는 암호기운이 어서 읽어봐요. 응? 놀라긴 또 왜 새삼스럽게? 그러나 이건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오. 학병으로 나간 내 중학동창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해온 것인데 학병 탈출 계획이라도 적혀있지 않음 왜 그런 까다로운 암호를 사용한담? 그 교묘한 한마디가 장욱의 가슴을 찔렀다. 상대편도 이미 이 암호 기호를 해독한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 순간 장욱은 배짱을 세웠다. 님도 그만했으면 상당하오. 이 장욱을 그만큼 연구하고 이해하여 주시니 감화 불이로소이다. 그럼 한번 읽어볼까? 이미 암호문을 해독할 줄 아는 상대방이라면 구태여 쑥스럽게 감출 필요도 없지 않은가. 장욱은 낮은 음성으로 다음과 같이 읽었다. 1. 나는 본의 아닌 학병으로 출정을 한다. 2번째, 지금 제남을 지나 진포선을 달리고 있다. 3번째, 용산 제25부대에 영입하였던 학병 50명이다. 4번째, 어디로 가는지 목적지는 모른다. 5번째, 나는 탈주를 계획하고 있다. 6번째, 특히 한 가지 말해둘 것은 군이 가까이 하는 용궁의 마담 방월령은 일본군의 스파이 하세가와 나미에다. 꼬마. 시퍼런 빗으로 상대자의 젖가슴을 푹 하고 찌르는 것 같은 실로 대담하고도 호탕한 한마디가 무자비하게 장일수의 입술을 뚫고 나왔다. 그렇다. 시퍼런 칼날 위에 장일수는 마침내 섰다. 건곤 일척. 먹느냐 먹히느냐의 몸부림치는 투쟁이 바야흐로 전개되려는 무서운 순간이다. 이유는 모른다. 멀리 격해 있던 배경민이가 어떻게 그런 사실을 알고 있는지 그 이유는 물론 알 바 없는 장일수다.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탄로난 이 순간에 있어서 또 무엇을 사내답지 못하게 숨길 소냐. 그것은 또한 장일수의 구미에도 맞지 않는 일이기도 했다. 이미 짐작은 하였지만 자기의 신분이 이처럼 명백히 청천백일하에 폭로될 줄을 남이에는 정말 몰랐었다. 아니, 그뿐인가. 그것이 또한 기억조차 희미한 배경민의 서신 속에 기록되어 있을 줄이야. 네, 알았으랴. 일순간
새파랗게 질린 남해의 얼굴과 바르르 경련을 일으키는 남해의 입술이 무참하게도 장혜수의 눈앞에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남해의 몸가짐과 표정가짐은 본래의 남해의 여유 있는 그것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구두코를 문질르면서 성심껏 춤을 가르쳐 주었더니 그래 거기에 대한 보수가 그거야? 못생긴 자식이. 시골뚜기가 벽창우가. 장혜수로서는 좀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지나간 날의 기억이 새삼스럽게도 남해의 심장의 연약한 일부분을 두드리고 지나가는 것이다. 모두들 깔끔한걸. 모두들 애국자야. 그대도 그렇고 그 못생긴 자식도 그렇고 모두 남해의 순정을 진흙발로 문질러버렸어. 쭉 하고 소리가 나도록 남해는 술잔을 들이켜고 나서 자 하고 잔을 장혜수 앞에다 탁 내밀었다. 자 들어요. 어서 그대도 한 잔 들어요. 오늘 밤 이 술이 약주가 될는지 독주가 될는지 그건 그대도 모르고 나도 모르는 오직 신만이 알고 있는 일. 마시다 취토록 마시다. 흥겨워지거든 약주가 되고 흥이 깨지거든 독주가 될 수밖에. 하등의 대꾸도 없이 돌부처처럼 묵묵히 남해의 도끼를 띤 야무진 얼굴을 뚫어지도록 들여다본다. 무서운 폭풍우가 일 것만 같은 그 어떤 불길한 생각이 문득 장혜수의 뇌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는 불현듯 등 뒤를 돌아다 보았다. 자기를 감시하는 그 어떤 날카로운 눈초리가 군중 속에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왜 이리 두리번거리는 거요? 호랑이의 소굴일 줄 모르고 온 사람 같아? 호랑이가 보이지 않는데? 능청맞은 호랑이가 포수 앞에 그리 호롤이 나타날 것 같아? 함정을 놨나? 포수가 무기를 가졌으니. 장일수의 손이 불현듯 양복 주머니를 위로 덮었다. 떠들 것 없어. 그만한 준비도 없이 덤벼들 그대도 아닐 테니까. 그러나 잘못하단 빠져나가기가 약간 귀찮을까 싶은데. 허운옥 운우는 역시 미끼인가? 천만에 2층에서 네 모시기를 목 내려 기다리고 있는데. 만나게 해줘요. 그것뿐이야? 무엇이? 오늘 밤 이 자리에 나타난 목적이 그것뿐이야? 월령! 하고 장일수는 힘차게 부르며 남해의 손을 덥석 잡고 벌떡 일어섰다. 월령! 춤을 추자. 모든 것을 망각하고 열심히 춤을 추자. 그대의 정열과 나의 정열을 저울질해보는 귀중한 밤이다. 자, 월령! 내 사랑 월령! 그대의 품 안에서 내 정열이 꺼지느냐? 내 품 안에서 그대의 정열이 질식을 하느냐? 장욱은 남해의 풍요한 허리에다 손을 주면서 해저에 수풀인 양 어지럽게 흐느적거리는 육체의 물결 속으로 힘차게 들어갔다. 탱고에 맞추어 춤을 추면서 하는 귓속말이다. 월령, 오늘 밤은 어째 그처럼 월령의 마음에 가시가 돋았소? 남해는 그 순간 사랑에 불타오르는 한떨기 무르익은 장미꽃의 가시를 문득 머리에 그림 그려보는 것이다. 가시는 아직 돋지 않았나 봐요. 내 가슴에 핀 이 동백꽃처럼 이 순간에 있어서의 월령의 순장은 곱답니다. 그러나 남해는 한번 후 하고 깊은 한숨을 지으며 그러나 지금 그대의 주머니에 무기가 들어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월령은 한없이 울고 싶어요. 월령? 장일수는 팔목에 힘을 주었다. 너무 끌어안지 말아요. 사람들이 숭을 본답니다. 월령. 월령은 이제 그만두세요. 나미에, 일본의 여간첩 하세가와 나미에라고 똑똑히 불러주세요. 나미에. 나미에의 사모치는 이 마음이 남모르게 울다가 실컷 구슬피 울다가 눈물이 마를 때 짱위, 내 사랑하는 짱위. 그때는 정말 나미에의 가슴에 가시가 돋는 줄로 알아주세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이 춤이
최후의 춤이 될는지 몰라요. 죽음의 무도, 애정의 십자로에서 미친 듯이 헤매이다가 사랑의 적탄에 이슬처럼 사라진 그 어떤 불쌍한 여간첩은 없었던가요? 월령, 왜 그리 슬픈 이야기만 하오? 오늘 밤 월령은 술이 좀 지나쳤나 보. 님은 왜 또 그처럼 술 한 잔도 톡톡히 못 마시오? 월령이 그처럼도 무섭던가요? 월령을 그처럼 못 믿었었나요? 님이여, 대답 좀 해봐요. 장일수는 대답이 없다. 아니, 장일수는 대답을 못했다. 동안시장 뒷골목에서 님이 영웅처럼 뛰쳐나와 나를 구해준 것도 지금 생각하면 한막의 연극. 그런 줄도 모르고, 진정 그런 줄도 모르고, 소녀처럼 가슴을 울렁거리며 님을 모시던 나미애만이 한없이 가엾어졌지. 사랑을 위하여, 님을 위하여 조국을 버릴 수도 있는 나미애이기도 했지만, 그러나 스텝을 내짚을 때마다 내 옆구리를 툭툭 치는 님의 무기를 감촉하는 순간 나에게도 조국이 있다는 생리의 부르짖음을 분명히 들었답니다. 님이여, 그런 쓸데없는 물건을 글쎄 왜 갖고 오시는 거요? 월령, 미안했어. 벌써 늦었어요. 월령의 마음에 가시가 돋는가 봐요. 그래도 행여나 하고 오늘 밤 꿈 많은 소녀들처럼 이런 동백꽃 같은 걸 다 꽂아봤지만 하고 나미애는 가슴에 달린 동백꽃을 떼어 스테이지에다 아낌없이 내던져버렸다. 동백꽃은 사람들의 발길에 채워 이리저리 굴러댕기다가 마침내는 그 누구의 발밑에서 무참히도 짓밟혀버리고 말았다. 님도 보셨는가요? 저 동백꽃의 가엾은 최후를. 장일수는 덤덤히 말이 없다. 선전포고. 나미애를 노린 것이 비록 조국을 위한 수단이기는 했다. 그러나 목석이 아닌 이상, 철의 심장을 소유하지 않은 이상,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나미애의 불붙는 정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그처럼도 호탕한 성격의 소유자인 장일수로서도 이렇다 할 대꾸 한마디를 변변히 입에 담지 못했다. 더구나 나미애가 이처럼 순정과 솔직과 대담성을 가지고 정면으로 부닥쳐올 줄은 정말 장일수로서 뜻밖의 일이었다. 감정과 이성, 개체와의 경중을 저울질해 볼 여유도 없이 일순간은 나미애의 정열의 불길 속에서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월령 용서해요. 간신히 베앗은 한마디는 결국 이것이었다. 당연하지. 용서는 또 무슨 용서야요. 그만했음 말대로 다 알았으니 그만둬요. 님에게 조국이 있담 나미애에게도 조국이 있을상 싶어요. 하는 수 없는 일이요. 운명이니 단념할 수밖에 별도리가 없어. 거대한 한민족이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 이 엄숙한 마당에서 개체의 주장과 의욕이 그대로 허용될 수는 없는 일이요. 민족의 생리와 개인의 생리, 민족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이 결국 별개의 것이 아니요. 나에게 조국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로써 그대에게도 훌륭한 조국이 있을 것이요. 그 굳세인 한마디가 장일수 입에서 떨어지자 나미애는 오싹하고 달려드는 몸서림을 전신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 몸서림, 이유 모를 그 격렬한 전율이야말로 그렇다. 그것이 바로 조국애라는 것이다. 아니, 조국애의 인식이었다. 감사합니다. 하마터면 잃어버릴 뻔했던 귀중한 조국을 님은 저에게 다시 찾아주었어요. 그리고 그 감사한 은인이 바로 저의 조국의 적이라는 사실도 분명히 발견했어요. 사랑의 눈이 어두워 조국을 망각하려던 여간첩 하세가와 나미애가 비로소 야마도 나테시크로서의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이었다. 민족의 운명이니 하는 수 없는 일이요. 그러나 여기서 한마디 특별히 말해두겠소.
그대가 그의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것은 좋소. 그러나 그대는 또한 그대의 조국이 현재 걷고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오. 무슨 뜻이야요? 그대의 조국의 정책을 비판할 줄 알아야 하오. 약육강식을 일삼는 일본 제국주의 생리를 알아야 하오. 한일합병의 역사를 알아야 하오. 만주가 어째서 만주국이 되었으며 국력이 모자라는 장개석 정부가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관동군과 싸우지 않고는 견뎌배길 수 없었는가를 잘 생각해 보시오. 그런 귀찮은 건 난 몰라요. 일본은 지금 대동아 공영권을 형성하기 위하여 장개석 정부와 그것을 원조하는 미영 블록과 싸우고 있어요. 하여튼 짱위, 나는 이 순간에 있어서 나를 낳아준 내 조국 일본의 은혜를 느꼈어요. 그리고 또 이 순간에 있어서는 그것만을 느끼면 그만이에요. 좋소. 그러나 원령 한 가지 특별한 청이 있어. 뭐야요? 오늘 밤만은 나를 무사히 돌려보내 주시오. 멀리 조국 땅으로부터 나를 찾아온 한 여인의 용건을 들어보게 하여 주시오. 청입니다. 특별한 청입니다. 용건은 여기서라도 물으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기선 꼭 모시고 가야겠어요? 그런 것도 아니지만 하여튼 오늘 밤만은 오케이. 감사하오. 인사는 천천히 해요. 그러면서 나미에는 춤추며 지나가는 한 사람의 댄서의 가슴에 핀 새빨간 장미꽃 한 송이를 빼서 자기의 가슴에다 꽂으며 백란, 어린 것이 무슨 장미꽃이야. 백란은 릴리가 어울려. 아이, 마담드. 오늘 밤 무척 기분을 내시네. 하면서 지나가 버렸다. 어때요, 짱위? 역시 원령에겐 장미가 어울리죠? 빨갛게 피어오르는 이 화관은 나의 하트. 님에게 향하는 나의 뜨거운 심장과 빛깔. 그리고 이 수많은 가시는 님에게로 향하는 나의 싸늘한 적이. 춤이 또 한 차례 끝났다. 목나는 마담의 가슴에 핀 장미화를 바라보자 2950번의 전화를 걸 셈으로 바턴대를 향하여 다람쥐처럼 걸어갔다. 나미애는 목란의 뒷모양을 멀리 바라보며 2층에서 손님이 장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인도해 드릴 테니 따라 올라오세요. 그리고는 앞장을 서서 식탁과 식탁 사이를 꿰어 층층대를 향하여 총총히 걸어갔다. 장욱은 서너 걸음 나미애의 뒤를 따라가다가 멈칫하고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 어떤 걷잡을 수 없는 위험을 장일수는 전신에 느꼈던 때문이다. 염려 마시고 따라 올라가세요. 집에인 문정호는 아침에 외출하여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동지 박성국의 낯익은 목소리가 귀 옆을 지나간다. 장일수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면서 얼굴을 돌리지 않고 극히 빠른 말씨로 명령을 하였다. 2층에는 발코니로 해서 행길로 빠져나갈 수 있는 좁다란 층층대가 있다. 만일 문정호가 돌아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군은 그의 얼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니까 서슴지 말고 정확한 사격을 하여라. 네. 그와 동시에 송군으로 하여금 스위치를 꺼서 용공을 암흑으로 만들어라. 스위치는 바텐더가 서 있는 바로 뒤 술병이 진열되어 있는 선반 옆에 달려있다. 그리고는 강시우 노인은 명령대로 명령한 장소를 수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저리 물러가. 그것은 실로 일찰나의 대화였다. 목란은 전화통에 매달려 있었고 나미애는 돌아보지 않은 채 층층대에 발을 올려놓고 있었다. 마담, 좀 친절히 사람을 안내하는 예의는 모르십니까? 장일수는 빠른 걸음걸이로 나미애의 뒤를 따라가면서 비로소 여유 있는 한마디를 던져보았다. 어린애가 아닌 이상 손목을 잡아드릴 의무는 갖지 않아요. 마담이 마음에 약간 어지러워졌나 보. 소생이 마담의 팔을 부축해드리죠. 그러면서 장일수는 층계를 2단씩 한꺼번에 뛰어 올라가서 나미애의 팔을 붙잡았다. 새삼스러운 친절. 두었다 2층에 올라가서 하세요. 귀여운 아가씨가 그대의 친절을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답니다. 서운한 말이오. 듣기에 지극히 송구합니다.
말은 비록 남이애를 향하고 있으나 마음은 온통 돌연히 나타난 허운옥의 신변으로 다른 박질을 치고 있는 장일수였다. 허운옥이가 자기를 찾아올 하등의 이유가 거기에 있을 것 같지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하여도 이것은 남이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하였다. 이윽고 남이애는 자기 방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며 위, 나를 한번 안아줘요. 이 문이 열리기 전에 원령을 힘껏 한번 안아줘요. 남이애의 이 돌연한 의욕의 근원이 장일수에게는 분명치가 않았다. 단지 무엇이 있구나 하는 제 육감만이 착잡한 머릿속을 샛별처럼 스치고 지나갔다. 원령 무슨 뜻이오? 이유는 묻지 말고. 원령. 장일수는 허둥지둥 남이애의 요구를 들을 수밖에 없었다. 감정이 따르지 않는 이 장일수의 포옹 속에서 남이애는 행복스럽게 눈을 감으며 행복이란 끝이 있는 거죠. 응? 님이여, 몸 조심하세요. 이무기 잘 건사하세요. 어? 장일수는 후딱 주위를 돌아다 보았다. 우월령, 무엇이 있는 거요? 무엇이 있긴. 허운옥이라는 여인이 나를 기다린다고 한 것도 나를 유인하려는 그대의 함정이 아니오? 내가 오늘 밤 무사히 돌아갈 수 있는 거냐, 없는 거냐? 분명히 대답을 해요. 장일수의 품 안에서 몸을 빼며 남이애는 유쾌한 듯이 한바탕 웃어댄 후에 그건 아까 홀에서 분명히 대답하지 않았던가요? 오케이. 다음 순간 남이애는 손잡이를 쥐자 휙 하고 문을 열어 제끼며 아가씨, 오랫동안 기다리시게 하여서 대단히 민망스럽습니다. 고대하시던 장 선생을 인제서야 간신히 모셔왔답니다. 아, 은옥씨. 장 선생님. 반가움과 놀라움에 찬 두 사람의 부르짖음을 유쾌히 누비듯이 남이의 그칠 줄 모르는 웃음소리가 미친 것처럼 흘러나오고 있었다. 호호호호, 호호호호. 거룩한 사랑 앞에 이 몸을 바치리니. 자나깨나 잊을 수 없었던 허운옥은 물론 아니었다. 조국의 광복과 민족의 광영을 위하여 청춘의 정열을 송두리째 바쳐온 혁명의 아들 장일수는 일개 시정의 연예인으로서의 연연 우유를 일삼을 수는 전혀 없었다. 허나 가열한 싸움의 터에서 돌아와 일둘루옥의 피곤한 몸을 던질 때마다 한 사람의 이성으로서, 한 사람의 스승으로서, 한 사람의 동지로서 파출부 호운옥을 생각하며 하룻밤의 안식을 장일수는 일수 잘 찾았다. 그러한 호운옥이가 오늘날 장일수 앞에 호련히 나타났다. 화중의 미인이나 성모를 바라보듯이 바라만 보고 있던 호운옥이가 시적인 양 장일수 앞에 나타난 오늘 밤이다. 은옥씨,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입니까?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장 선생님을 꼭 찾아뵈려고. 반갑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기억에서 없애버리지 않고 이처럼 먼 길을 찾아주시니. 신구는 아직도 서울에 있는가요? 네, 계실 거야요. 뵙지는 못하지만 때때로 잡지 같은데 글을 실리시니까. 김준혁 박사도 안녕하시죠? 네, 아직 독신인가요? 네, 아직. 그러나 저는 벌써 병원을 나왔으니까 자세한 것은. 그러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처럼 먼 길을 떠나셨습니까? 네, 사정이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후로 밀고. 장일수는 말을 멈추고 등 뒤를 돌아다 보았다. 담배를 피워물고 남이애는 유리 들창을 통하여 밤하늘에 무수히 떠있는 별이라도 새는 것처럼 하염없이 창밖의 어둠과 우뚝 마주서 있었다. 마담, 그러면 우리는 이만 실례하겠습니다. 낯설은 길손에게
안식의 하루를 제공하여 주신 덕택 운옥 씨를 대신하여 치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참 미안한 말씀, 뭐라고 여쭐 바를 모르겠습니다. 운옥도 일어설 차비를 하면서 장일수와 같이 중국어로 인사를 하였다. 남이에는 그냥 들창 밖 어둠과 우뚝 마주선 채 싸늘한 어조로 톡 내쏘듯이 괜찮소. 당신네 말을 다행히도 내가 알아듣지 못하니 나의 존재를 전혀 무시하고 그립던 말 마음 놓고 해도 좋소. 나의 두 눈은 억지로라도 당신네 자태를 시야에 들이지 않을 테니 나의 눈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에컷 다정해도 무방하오. 이 방이 과히 누추하다 생각지 않거든 하룻밤에 침구를 빌려드릴 아량도 가졌소. 그러면서 남이에는 무척 초조한 듯이 팔뚝시계를 들여다본다. 10시 5분. 마담, 오해를 마시오. 변명은 없어도 좋소. 이분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의 여인이 아니오. 영양과 댄서, 신분이 달라서 미안합니다. 이처럼 이야기를 주고받다가는 한이 없을 것 같아서 자, 운옥 씨, 빨리 이 자리를 떠납시다. 네. 운옥은 얼른 트렁크를 들고 장일수를 따라 문을 향하여 걸어갔다. 그러나 그렇다. 문은 장일수가 열었으되 그 문을 사용한 것은 장일수가 아니었다. 문이 열리자 바람처럼 쑥 방으로 들어선 것은 중국 옷에다 중절모를 쓴 용궁의 지배인 문정우의 표정 없는 얼굴이었으며 그의 소나기에 쥐어진 한 자루에 신경 없는 권총 뿐이었다. 대체 이것이 어찌된 연고인고? 문정우가 돌아오거든 그를 정확히 저격하는 동시에 스위치를 눌러 용궁을 암흑의 세계로 만들어버리라는 장일수의 지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장일수는 눈앞이 캄캄해지는 일순간을 전신에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지나간 날의 모든 노력과 앞날의 온갖 사상의 누각처럼 힘없이 허물어지려는 무서운 순간이다. 장일수는 두 손을 벌려 자기 등 뒤에 선 운옥의 몸을 방지하며 후딱 머리를 돌려 남이애를 바라보았다. 그 쏘는 듯한 장일수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으며 남이애는 삼명경 화장대에 상반신을 의지한 채 어린애처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새빨간 입술을 모아 담배 연기를 허공에 내뿜고 있었다. 장일수의 입으로부터 한마디 깊은 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대는 종시 나를 팔았다. 그러나 남이애의 입술로부터는 여전히 담배 연기가 뿜어나왔고 그의 윤택 있는 두 눈동자는 허공각을 꿈꾸는 사람처럼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다. 오늘 밤만은 무사히 돌려보내주겠다던 그대의 약속이 이것이었던가? 그래도 대답이 없는 하세가와 남이애다. 뾰족하게 모은 두 입술로부터 머나먼 수평선 위에 둥실 뜬 한 조각 증기선인 양 동그라미 연기가 한가슬에 폭폭폭 허공에 흩어질 따름이다. 끝끝내 대답이 없는 남이애를 장일수는 단념하였다. 단념하는 그 찰나 장일수는 획 돌아서면서 재빠르게 주머니에다 손을 쓸어 넣었다. 그 순간 위험천만 위험천만 문정우의 입으로부터 비로소 무거운 한마디가 흘러나오며 총뿌리가 바싹 장일수의 가슴 앞으로 다가들었다. 어린 것이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위험천만 위험천만. 문정우는 그러면서 장일수의 주머니에서 권총을 빼앗아 자기의 주머니에다 쓸어 넣으며 귀중한 손님을 이처럼 총뿌리로 대접을 해서 민망하오. 운수가 막히면 항우도 달싹을 못하는 법이니 하물며 대통령의 끈앞을쯤 가지고야 될 법한 말인가. 자, 조용히 손목을 내밀고 포승을 받는 것이 온당하지 않을까. 문정우는 한 손으로 쇠수갑을 꺼내어 장일수 앞에 내밀었다. 장일수는 대답이 없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대일본 제국의 법률은 그 죄를 미워하되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 문정우는 비로소 가면의 중국어를 버리고 일본말을 썼다. 비록 적국의 간첩일지라도 그 죄를 참작하여 관대히 처분하는 것이 제국의 정신이다. 그대의 영도자 장개석으로 말하면 그때 남이애가 획 시선을 돌리며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선인이하여. 에? 그런가? 문정우의 아니 고지마 도라오의 놀라움은 실로 컸다. 그랬던가? 그럼 그대의 수령도 반도인인가? 고지마는 또 한 발 다가섰다. 장일수는 또 한 발 물러섰다. 에이, 괘씸하다. 황송아옵게도 폐하의 적자인 것을 망각하고 조국이 총뿌리를 댄다는 게 무슨 노릇이냐? 고지마는 또 한 걸음 다가서며 네가 아무리 뒷걸음질을 했댔자 이 방은 좁다. 그뿐인가? 용궁은 지금 너를 체포하기 위하여 관원의 포위 속에 있는 것이다. 정문에도 뒷문에도 그리고 바로 이 발코니로 통하는 층층대 아래도 사복한 헌병이 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알겠느냐? 알겠으면 조용히 수갑을 차는 것이 좋아. 장일수는 또 한 걸음 뒤로 움직이면서 이번에는 극도의 위험을 느꼈는지 뒤에선 운옥을 방 한편 구석으로 떠밀어 놓았다. 총뿌리 앞에 두 사람이 다 함께 설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손을 들어! 장일수는 손을 들었다. 고지마 도라오가 목란의 전화를 받고 부랴부랴 네 사람의 사복 헌병을 대동하고 용궁에 도착하자 한 사람은 홀 안에다 배치하고 한 명은 정문에다 배치하고 한 명은 발코니 층층대 밑에다 수배를 하고 또 한 명은 뒷문에다 세워놓았다. 그리고 자기는 뒷문으로 들어가서 북쪽 층계로 올라갔었기 때문에 장일수가 박군과 송군에게 내린 명령은 그만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던 것이다. 운옥은 처음부터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오늘 이 용궁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가 심상치 않았다. 마담 방월령이가 어째서 그처럼 자기의 이야기를 파고들어 물었는지 그 이유를 운옥은 지금이야 분명히 깨달았던 것이다. 한 사람의 동지로서 존경의 념으로 멀리 우러러보던 장일수는 역시 현재에 있어서도 우러러보아야만 할 장일수 그 사람이었던 것이다. 지나간 날 명망과 권력을 아울러 지닌 오창윤을 협박하여 땅깨와의 결투를 감행한 장일수가 오늘날 또다시 이 무서운 곤경에 처하게 된 그 유달리 굴달한 생활면을 직접 눈앞에 보는 순간 인간 허운옥은 지금까지 고요히 상상은 하였으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어떤 중대한 가치 발견의 도정에 선 자기 자신을 인식하였다. 내 영혼의 그 지아비인 배경민에게서는 아직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한 줄기 웅대하고 장엄한 몸소림을 운옥은 장일수의 생활면에서 느끼는 것이다. 배경민에 대한 연연한 애정 가운데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 허운옥인 동시에 좀 더 넓이와 영원성을 가진 애정, 한민족에 부어지는 거룩한 애정 가운데서 일생을 마칠 수도 있는 허운옥일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 아닌가. 반드시 우생학적인 견해를 묵수할 필요는 없을는지도 모르되 허상진의 순국의 피를 운옥이가 전해받지 않았다고도 말할 수 없는 일이 아닌가. 운옥은 모든 것을 망각하였다. 자기가 멀리 고국을 떠나 삭풍 속에서 유달리 거세인 풍설을 무릅쓰고 남편 배경민의 안부를 염려하여 이국을 찾아온 그 애당초의 소원을 잊어버릴 만큼 운옥의 온 정신은 오로지 한민족의 일부분으로서의 자신을 싱싱하게 깨달을 뿐이었다. 만일 이 자리에서 장일수가 죽는다면 비록 일개 연약한 몸일망정 장일수가 못다 이룬 그 뜻을 배수하여 일생을 그 위대한 사업에 바쳐도 무방하다고 생각하였다. 여기서 인간 허운옥이가 쓴 이 무방하다는 한마디는 결코 이 세상의 모든 가치와 비교해서 씌어진 그것이 아니고 한 지엄이로서의 한 지아비에게 바치는 그 개체적인 정열보다 못하지 않은 가치성을 발견한 것 같았기 때문이다.
죽어도 좋다. 장 선생을 이 궁지에서 구출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가능하다면 나는 죽음을 무릅쓰고 내 남편에게 바치는 정성보다 더 큰 정성을 가지고 나는 그것을 감히 실행할 수가 있다. 죽어도 좋다는 이 한마디가 운옥의 입으로부터 흘러나온 이 순간이야말로 오래 침체하였던 허운옥의 인생관이 좀 더 크고 넓은 단계로 비약하려는 귀중한 모멘트를 형성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몸을 닦은 후에 집을 돌보라 했다. 집을 돌본 후에 나라를 다스리라 했다. 운옥은 비록 선인의 교훈을 의식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운옥의 건전한 애정의 발전 과정은 필연적으로 이러한 순서를 밟으려는 것이 아닐까. 운옥은 트렁크를 움켜안고 방 한 모퉁이에서 오들오들 키질하듯이 몸을 떨고 있었다. 장일수는 손을 든 채 약 한 칸의 거리를 두고 한 걸음, 두 걸음, 뒷걸음질을 치고 있었다. 좁은 방이다. 마치 개미가 쳇바퀴를 돌듯이 방의 가장자리를 삥삥 돌고 있었다. 소용없어. 그렇지 않으면 공연히 팔다리가 상하고 결국은 우리의 손에 체포될 그대의 운명이다. 새앙쥐를 노리는 고양이의 여유를 가지고 고지마는 장일수를 노리기 시작하였다.